서브컬처라는 개념이 처음 쓰인 건 20세기 초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연구에서입니다. 당시 이들은 시카고 빈민가 10대 소년들의 일탈과 범죄행위가 주거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또래 사회 집단이나 주거지역 같은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론을 만듭니다. 특히나 주거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빈민가라는 일종의 주거 집단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10대 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이러한 이론을 정립하면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들은 일탈적 행위를 하는 빈민가 소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면서 이 빈민가 소년들을 코너보이즈라고 불렀고 이 소년들의 문화를 서브컬처라 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브컬처는 일탈적 행위를 하는 빈민가 소년들의 저급한 문화를 칭하기 위해 만든 단어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서브컬처는 일탈의 범주였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서브컬처의 개념은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좀 더 확장되게 됩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화를 되찾자 경제가 회복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 태어난 일명 베이비붐 세대들은 60년대 청소년층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이들은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같은 혼란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성세대에 대한 복종의 간섭을 거부하며 새로운 종류의 문화와 경험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성세대의 이념과 가치에 저항하는 다양한 청소년들만의 소규모 집단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그 집단에 소속되어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라는 공통된 가치와 의복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상류층이 즐겨 입던 에디워디한 댄디 스타일을 가져와 자신들을 무시하던 상류층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반항심을 표현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프랑스 예술 영화나 재즈 음악 등 상류층의 문화를 향유하던 모두족은 먹고 살기 전념했던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설계 대신 현재의 삶을 향락적으로 즐기려 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이후 서브컬처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오는 지배적인 문화나 체제를 부정하고 기존 자신의 부모 세대가 향유하던 대중문화를 거부하는 일종의 저항의 형태의 문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회학자들은 서브컬처가 10대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회화가 덜 되어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긋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도 했죠.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서브컬처들이 등장하면서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는 이를 연구하기 위해 현대문화연구센터인 CCCS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테디보이, 모드, 펑크와 같은 영국의 서브컬처가 왜 출현했는지 설명하는 걸 목표로 다양한 측면을 조사했는데요. CCCS는 서브컬처가 철저히 계급 기반으로 젊은 중하층의 남자 노동계급에서만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달성하는 게 좌절되자 계급 구조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기존의 관습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일부는 상류층의 문화와 스타일을 취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든다고 보았죠. CCCS는 학계에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브컬처를 연구함에 있어 저항과 계급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여성이나 유색인종, 성소수자들의 하위 문화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이렇듯 초창기 서브컬처는 모드, 펑크, 히피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사회의 불만으로 만들어진 일탈과 저항의 집단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카운트컬처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허나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미디어의 발달과 세계화를 통한 전 지구적인 문화의 상호 연결을 가져오게 되었고 서브컬처의 음악과 패션을 소비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상품화되면서 꼭 그들의 가치나 사상을 공유하지 않아도 손쉽게 서브컬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서브컬처는 더 이상 저항과 일탈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이 아닌 소비주의와 쾌락에 관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힙합이라는 미국 흑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아도 그들의 패션과 음악을 소비하면서 힙합이라는 서브컬처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의 서브컬처는 10대들의 저항과 일탈의 집단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생활이나 취미, 관심사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등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서브컬처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누구든 팝컬처와 함께 하나 이상의 서브컬처를 즐기고 있습니다. 팝컬처의 팝은 파퓰러의 줄임말로 번역하자면 대중문화를 말합니다.
대중문화는 대체로 TV나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 대중이 공통으로 접하고 즐기는 주류 문화를 말합니다. 서브컬처는 팝컬처로서 향유되기도 합니다. 한때 국내에서 철저히 서브컬처였던 힙합은 2014년 이후로 쇼미더머니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 팝컬처가 되었죠. 이로 인해 한때 소수의 문화였던 힙합 음악과 패션이 대중시장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힙합 또한 언젠간 다시 팝컬처의 기능이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서브컬처들은 대중문화, 즉 팝컬처가 될 수 있으며 이 팝컬처는 일정한 기점으로 항상 변화합니다. 이걸 우리는 유행,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서브컬처와 팝컬처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브컬처는 시대별, 나라별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론가들은 더 많은 서브컬처 그룹을 조사하여 서브컬처의 정의를 계속 확장하고 변경하고 있죠. 그렇기에 서브컬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며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성문화에 저항하는 젊은 노동계층의 집단문화에서 같은 문화생활과 집단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구성으로 확장된 것처럼 말이죠. 또한 포스트 서브컬처 이론가들은 점점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더 이상 서브컬처와 팝컬처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저 여러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어떤 문화를 즐길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브컬처란 단어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입되게 된 걸까요? 80년대 일본에서는 서브컬처란 단어가 기존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사회학적 개념이 아닌 그저 기성세대와 차별화된다는 개념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시 일본 젊은이들은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가지는 신선한 느낌에 빠졌고 자신들을 기성세대와 차별화하는 단어로 소비하게 되었죠. 이러한 흐름은 많은 젊은 학생들을 매료시켜 80년대 일본에서는 서브컬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펑크나 락앤롤 같은 새로운 음악이나 DC 브랜드, 하라주쿠 패션, 아이돌, 애니메이션, 게임 등 자신의 부모 세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문화가 서브컬처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유행을 하게 된 거죠. 90년대로 접어들며 이러한 서브컬처의 유행이 사그라들었고 80년대 서브컬처 중 하나였던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 문화가 서브컬처와 동일어로 쓰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브컬처는 오타쿠 문화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이러한 서브컬처의 개념은 98년 대중문화 개방 정책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으로 한국에 유입되게 되었고 초창기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서브컬처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매니아적으로 즐기는 오타쿠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창기 한국에서 서브컬처란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당시 오타쿠의 이미지는 왠지 음산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컫는 의미가 컸기 때문이었죠. 최근에 들어 이 오타쿠라는 단어가 단순히 팬이나 매니아와 동의어로 쓰이게 되면서 나쁜 인상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또한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자칭 힙한 사람들이 아싸나 오타쿠 같은 단어를 자신에게 투영하면서 오타쿠가 예전처럼 음산한 단어로 쓰이지 않게 되었죠. 서브컬처라는 단어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즐기는 2000년대 초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을 포괄한 주류가 아닌 다양한 문화들을 일컫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 80년대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힙하다라는 뉘앙스의 의미와 비슷한 맥락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비주류, 하위 문화에 대한 감시관을 과시하며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는 걸 즐기는 이들에게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힙스터라는 단어와 함께 소비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집단은 의상과 장신구의 합의를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집단의 내부적 욕구를 자신들의 모습을 치장하는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서브컬처의 집단 드레스 코드는 현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두족의 M65 피시테일 파카를 이용한 코디는 밀리터리 웨어를 활용한 포멀한 스타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펑크의 기존 옷을 재구성하는 전위적인 방식은 해체주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현대 패션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 외에도 서브컬처 집단에서 생겨난 집단 드레스 코드는 오늘날 패션계에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패션은 문화적 구성물입니다. 그것의 형태나 방향은 다양한 사상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존재합니다. 특히나 문화적 측면에서 패션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단순한 의복의 개념이 아닌 시대별로 나타나는 일정 집단들의 상징적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표현은 서브컬처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들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표출하며 공동체의 소속감을 키웠죠. 서브컬처의 패션은 한때 그저 일부 사람들의 복장이었지만 현재는 하이 패션과 스트릿 패션
패션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반사회적이었던 서브컬처 집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나 최근에 생겨난 스케이트보드나 힙합, 차부가 그러하죠. 오늘날 패션은 50년대 이후 등장한 다양한 서브컬처의 영역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션은 완전히 거리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